올해 우리 나이로 100살, 학술원 최고령 회원이신 법학자 최태형 박사는 올 들어서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젊은이들이 그리고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언론들이 최태형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걸까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19세기에 태어난 최태형 박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화 세기를 넘어서는 최태형 박사님을 모시고 그 의미 있는 대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1900년은 덕수궁 석조전의 기공식이 있었던 해. 석조전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과 장시간 인터뷰가 과연 가능할까? 얼마 전에 쓰러지셨다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최태형 박사님 댁 맞습니까? 박사님 안에 계세요? 네, 그럼. 예. 1905년 국군이 이미 기울었을 때 그의 6살이 된 최태형은 백범 김구가 설립한 광진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서 최태형은 생애 첫 번째 스승으로 백범을 만난다. 당시 쫓기는 신문의 청년 김구는 코 흘리게들을 가르치는데 민족의 미래를 걸었는지도 모른다. 1913년 최태형은 사립인 경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국립학교가 일본인 교사들에 의한 반민족적 교육을 시킨다는 조부와 부친의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당시 한국엔 대학이 없었으므로 일본 유학을 했다. 전공은 영미법과 서양 철학, 역시 선친의 결정이었다. 마침 방학이고 약혼을 위해 고향에 와 있던 최태형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간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몰래 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세의 나이로 고향의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1945년 광복이 되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들이 속속 귀국했다. 최태형의 첫 스승이던 백범도 70객이 되어 돌아왔다. 해방된 조국에서 스승과 제자는 다시 만났다. 해방 후 선생은 서울법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법학계 태도로서 법령 제정, 법전 편찬, 서양법 철학서 집필 등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법학자로서 강단에서 은퇴한 뒤 그는 한국 상고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이미 70을 바라볼 때였다. 네, 박사님 그런데요. 은퇴하신 뒤에 한 80 가까운 나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 그 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예. 그게 뚜렷한 동기가 있죠. 나는 어렸을 때 한국말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했다는 거를 뭐 체험했죠. 일본 역사라는 건 한 줄도 배워온 일이 없다고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지방에서 사람들은 일본 역사는 배웠어. 한국 역사는 배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네? 나는 어려서부터 일본 역사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운 일이 없다. 일본 가서도 없어요. 왜냐면 대학에서는 일본 역사 안 하거든. 그런데 왜 내가 한국 역사에 뛰어들었느냐? 그 뛰어든 동기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알아야 될 나라인데 일본 와서 역사를 다 고쳐놓았거든. 다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령을 내가 혼자 기초한 겁니다. 고시는 높은 곳이거나 얕은 곳이거나 고시는 반드시 한국 역사를 시험해. 그 판검사가 되려도 한국 역사를 알아요. 왜? 한국 역사 모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2년 걸렸어요. 왜? 파운데야. 그렇게 하면 한국 역사 몰라서 대법관도 못 되고 뭐 큰일 난다고. 못 돼도 좋다.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시하는 거니까 고시할 때 이걸 필수 과목으로 이거는
한국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였거든요. 이제 뇌죠. 제대로 뇌가는 줄 알았다. 실컷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내가 역사 열한 거는 한국사 하기 위해서 열한 건데 일본 역사를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게 돼서 이제 내라도 해야 된다.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년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국사하는 사람은 다 죽고 다 잡혀왔어. 이제 내가 하나만 할 사람이 없다고. 숱한 반대를 물리치고 고시의 국사를 채택했는데 고시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국사의 내용이 자신이 평생 알아온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까닭을 깨달았다.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상고사 4000년을 찾아 그는 중국과 일본으로 사료를 찾아다녔고 찾아낸 사료를 토대로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썼다. 그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주로 일자가 조작한 상고사와 한일 관계사다. 역사 공부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그가 펴낸 한국 상고사는 얼마 전 보구판과 일본어판까지 출판되었다. 그의 나이 이제 100수.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루 8시간 이상 한국사 관련 서적을 읽는다. 매주 제가 인천을 방문하면서 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이를테면 세년가에 관한 것이라든지 일본 땅에 그 백제의 그 동조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든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뭐 단순히 뭐 선생님께서 추측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역사야말로 실증적입니다. 일일이 그 사료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종실록, 영정조실록, 그리고 이 유희령의 그 표제엄주 동국사략, 부계자의 그 규원사화, 이승유의 제왕운기, 뭐 김부식 삼국사기, 뭐 그리고 이련의 삼국유사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일본 후기, 속일본 후기.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제가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가. 한국 상고사 연구는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상고사를 왜 해야 되느냐? 역사에 가장 왜곡되고 일본이 와서 망쳐놓은 게 연대를 잘라낸 거예요. 네? 6000년 가까운 연대를 2000년으로 신라부터 지었다는 게 왜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일본이 그때부터야 나라가 생겼거든. 그거보단 늦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 아이 때는 서당에서 다 동몽선습이라는 책을 가르쳤어요. 천사팀은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벌써. 단군이 요동에 연인것과 같은 때에 조선 나라를 세웠다. 그럼 그때 상식하고 시방 상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영토가 북경서부터입니다. 시방도 분명하니까 조선현이라는 게 바로 만리장성 밖에 있습니다. 한사군이라는 거 만리장성, 낙랑성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영토를 그건 반 정도가 아니야. 다 잘라냈다. 반도로 지어내거든. 그거 아니거든. 거기 조선현이 있어요. 시방까지도. 증거를 내가 다 잡아내왔다. 박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게 웃었다고. 예? 그게 죄는 이병도가 돼야 돼. 이병도는 자기는 회개하고 죽었어. 예? 이병도 성명액은 세상이 다 알지. 나하고 책 공저하고 죽었거든. 1986년 모 일간지에 실린 고 이병도 박사의 글은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일제 때 조선사 편수위원으로서 일제 시각으로 조선사를 집필했던 그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말년에 그는 미국 알래스카 대학 한국학과의 의뢰를 받아 최태영 선생과 함께 영문 한국 상고사를 펴내기도 했다. 저도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잘못된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몇천 년 전에 내려오는 역사를 우리가 다 그대로 배웠어요. 그 저인보도 썼어요. 그때 상식인데 뭐 시방 이상할 게 뭐냐. 시방은 상식이 변했단 말이에요. 박사님, 이제 21세기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하는 그런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일본 학자들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일본이 이만큼 빨리 문명이 된 것은 역사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네. 솔직하게. 네? 우리가 야만이 됐고 한국한테 다 지배받았다고 하면 자부심이 없어요. 네. 기가 죽어서 안 되니까 이런 밝은 가구 해가지고 아주 용기를 내게 바로 그렇게 썼어요. 일본 학자가. 네. 역사 날조한 거는 한국에 대해서는 큰 피해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빨리 깨고 자신을 가지고 일평전쟁도 이기고 일일전쟁도 이긴 거다. 그만하면 알 거 아니요. 그렇죠. 우리도 동네 이대로 가면 옛날에 야만이 됐고 일본 지배받은 것도 최근까지 다 못하. 그건 보았으니까 그러면 곧 뜬단. 그거 아니야. 옛날엔 우리가 지배했지. 네? 아까 얘기했죠. 다 우리가 건설한 거. 네.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일본 국보 제1호가 미륵보살인데 네.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미륵보살하고 꼭 닮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 그게 한 사람이 깎은 거. 우리나라는 금동이고 그거는 나무인데 일본인 꽃 같습니다. 닮았는데 그 나무는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고 한국에서 나는 나무예요. 응? 이게 뭐 변명할 리가 어디가 있어? 그게 일본 국보 제1호야. 그 다음에 또 국보 하나가 백제관음이라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국보야. 국보인데 그 일본어는 날 보고 그러라. 어째 그 국보는 백제관음이라는지 뭐. 백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백제관음이지. 예? 그럼 박사님, 우리가 그런 역사를 다 바로 잡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앞으로 봤을 때 달라질 것들이 참 많겠네요.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예.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신이 가서 코뿔은 용어까지 다 간주. 그림 한 장 그렸다가 찢어버리고 구겨버리고 색을 그리면 그 구겨버린 거 갖다 또 국보라고 집에 간주. 그 집안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심지어 할 수 없는 것까지 말 타는 거 노래하는 거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일본한테 다 문명을 받아받은 그 얼마나 용기 잃어버리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도 옛날도 우리가 임나 일본도 듣고 청독부도 지배했다 거꾸로 일본 우리나라 청년들이 곧 듣거든. 왜 그런 거니? 왜 지배하고 시방 잘 우리보다는 잘 살고 잘 만드니까 그 일본 다 압니다. 수천 년 전에 누가 누구를 지배했고 영토는 얼마나 됐는지 그 사실 자체는 이제 와서 아무리 연구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왜 변질되었는지를 파헤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